이렇게 잘 간 적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단 말이죠. 인버스에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장이 빠질 때 주식 투자자들은 대안이 없잖아요. 맞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고 시작은 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꽂히면은 주식을 잘 못 보더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붙을 때 인버스 투자하면은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을 내가 벌어진 쪽에서 이용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에 가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아시죠? 네, 저희의 예상은 한 번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측을 내가 잘해서 그대로 되면 잘하겠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그냥 어제도 좋으셨을 테고 오늘도 어쨌든 지수로 봤을 땐 더 좋은데 사실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계좌가 이 지수를 따라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확실히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뭐 대부분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부터 들려주실까요? 저는 사실 지난주까지 좋았어요. 지난주까지. 네. 예. 이번 주가 지금 정고점 경신하고 있는데 최고가인데 왜 지난주까지 좋으셨을까요? 갑자기 그저께였나요? 그 총리께서 이제 기사로 나왔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던데 그 구간별로 이제 과세하는 얘기가 좀 잠깐 나왔었어요. 10억에서 50억 얘기. 그러면서 지수가 좀 흔들리고. 근데 사실 그 타이밍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증권주 사야겠다라고 이제 슬슬 모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해서 ETF만 좀 사다 말았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그 여야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회담 끝나고 나와서 그 야당 대표가 50억 이상 올리는 거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그 얘기 나오면서 주가 확 돌았잖아요. 예. 네. 저도 방심하고 있다. 그 다음날 툭 쳐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이틀은 그냥 이러고 있다 말았지만 이제 오늘은 좀 많이 발빠르게 좀 움직였고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었고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저기 8월 중순부터 계속 바이오를 모아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또 바이오가 굉장히 좀 핫하게 좀 움직여줬었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8월 그 실적 발표 직전에 주식을 좀 많이 팔아놨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수가 뻥 뛰어버리는 바람에 살짝 저도 멘붕이 왔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단기 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대응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씩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포트를 조금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도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기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게 이상한 불안함 때문에. 네. 불안하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고점이면 인버스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이 늘었다잖아요. 개인들의. 예, 다 이제 슬슬 출동하고 또 이제 그런 빌런들 있죠. 갑자기 또 한 몇 개월 만에 전화 와가지고 야 지수 이렇게 좋은데 뭐 다시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슬슬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네. 또 하게 되면 열심히 막 이것저것 매매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야 돼? 이런 거 힘 빠져요. 갑자기 막 전화해서 돈 지금 넣으면서 이제 뭐 하고 싶은데 뭐 사야 돼? 이런 오랜만에 전화 와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들리고 그럴 텐데 그냥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막 열심히 매매할 때 그리고 약간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그럼 앵커님도 주변에 그런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도 경제방송 앵커인데 경제 연합뉴스 경제TV의 앵커님이신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정말 많죠. 예. 할 말이 없어서 문제죠, 제가. 그래도 좋은 의견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저녁 자리에서 막 야 뭐 사야 돼? 뭐 이렇게 되면 뭐 얘기해 주실 거 없으세요? 요즘에? 아니 근데 제가 그 주변에 보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 치고 번 사람이 없고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큰 싸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현명하시네요. 예. 롱런 해야죠. 위험의 싹을 잘라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김민주 대표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야 됩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남들은 뭘 샀나요? 맞아요. 강세 약세. 여쭤보고, 네. 네. 갑자기 이진우 소장님의 생각이 들어서 리를 이진우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시장은 뭐 생각보다 이게 지금 9월달 들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뭐 엄청 센 장 오랜만에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 5, 6
그때 쭉 올라왔던 거 좀 쉬었다가 다시 가다 보니까 보고 있으면은 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한국 증시 또 맞아 이런 느낌. 근데 그러고 보다 보니까 일본 증시를 보거나 중국 상하이 종합 증시 보니까 그렇구나. 이들은 뭐 여기도 뭐 불장이구나 싶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소외됐을 거 아닙니까? 다 그쪽 산다고 그래서 또 나갔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근데 요즘은 한국장도 딱 붙어 있어서 그나마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고맙게 주식해야죠 이럴 때는요. 네, 그래서 오늘 흐름 잠깐만 보게 되면은 기자회견 다음에 변동성은 좀 살짝 커졌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변동성 이거 잠깐 보인 다음부터 그 어떤 일정한 지수대를 안 깨요. 오늘 약간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 그러다 보면 약간 좀 언더슈팅이 나올 만도 했는데 다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안 해.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딱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다시 쭉 올라오는 게 오히려 너무 그러니까 저희가 하도 K증시에서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지금은 그냥 올곧게 한 방향으로 쭉 가시는 분들이 더 그냥 뭐 의심 없이 쭉 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나은 수익률을 보는 장세가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요즘 보면은 주도 섹터가 딱 잡히잖아요. 그럼 그 주도 섹터에서만 놀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러면 지금 빈집이라고 해서 좀 안 간 종목들이 안 간 섹터 있잖아요. 그럼 그쪽도 한번 고개를 맞춰주고 같이 이렇게 쭉쭉 끌어오면서 순환매 절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순환매는 무슨 순환매? 일단 반도체 여기서 뭔가를 또 막 만들어가고 있고 안 나갑니다. 네. 거기서 좀 수익 실현지 나오고 거기서 좀 확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거기서 잠깐만 여기서 안 오는 거 뭐 있어? 이런 거 찾는 분위기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가 안 돌고 오히려 섹터 강화가 계속된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그런 거 있죠. 왜 반도체도 조선도에 조선주 계속 가다가 조선 기자재가 막 폭발했던 것처럼 반도체도 반도체 소부장 막 계속 폭발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소부장 뭐 막 체크하면서 얘기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확산보다 선택과 집중이 더 맞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 하회했고 이거 맞는 건가 싶긴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아니, 뭐 해석은 지금 기업들이 뭐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시점이다. 뭐 이렇게 기업들이 마진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글쎄요. 실적은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미국에서 증시에서 제일 큰 M7 이 빅텍 기업들은 사실 또 이 PPI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기업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PPT나 잘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잘해주세요. 예, 네. 네, 그들은 그거나 잘하고 예, PPI는 예상치 하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금리도 또 떨어집니다. 10년물이 이제 4.0 깨지나 말나 이제 그거 볼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CPI까지 예상치보다 뭐 그렇게 또 못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 깨질까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 뭐 예, 맞춘다고 뭐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 증시 강했고 외국인들 현선물 매수세 요 정도밖에 안 샀는데 시장은 강합니다. 뭐 한 선물 2,000개, 한 현물도 한 2,000억대. 근데 오늘 기관 매수가 폭발했네요. 네.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포지션 갖춰놓자라는 쪽들에서 막 기관 매수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시장을 이끌었고 그러니까 강세 업종은 요즘 이쪽 셉니다. 그 SOFC 연료전지 쪽들 블룸에너지가 미국에서 막 끌고 가다 보니까 우리도라고 하는데 한국은 좀 아직 시장이 작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선 기자재 왜 안 죽죠? 왜 안 죽을까요? 여기도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이미. 예. 2주 사이에 막 50%, 막 70%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도 빠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그런 거 보니까 여기서 이제 포모가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저거 중간쯤 팔았는데 저거 또 사요? 버리고 쫓아갈까 말까 다시 이러고 사요? 고민하고 예. 네.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손이 안 나가요. 저 이렇게 쫙 쓴 차트 보게 되면 그래서 저 물량 나온다 싶어가지고 에이 그렇다고 그 다음날 보면 또 달리고 있어요. 그걸 다 메꿔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일찍 나오면 속이 탑니까 안 탑니까? 예, 혼자 지금 쇼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비팅밸브 쪽 같이 움직이고 있고, 면세점 쪽도 오늘 좀 반응했는데 오늘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게 또 대통령께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사를 하신 거죠? 예. 시사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시사는 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은 네.
지금까지 그 성형 이미용, 피부 미용 이쪽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부가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부가세 폐지하는 쪽으로 했던 거를 환급에 대해서. 예, 환급에 대해서 폐지하는 걸로 갔다가 그걸 다시 원복시키려는. 그러니까 그게 관광에 도움이 된다는데 굳이 뭐 폐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폐지 이러고. 시장은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 없어도 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거다 같고 오늘 또 우주항공 방산 이쪽도 안 죽습니다. 네, 이제 이유가 공동구매인데요. 공동구매 1,500억 유로면 우리나라 돈 한 400조 되나요? 예, 하여튼 그 정도쯤 되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모습들 하고 철강 쪽도 강하고 철강은 중소형 쪽으로 강하고요. 그리고 LNG 쪽 강하고 AI 소프트웨어도 이제 고개를 살짝 드는 것 같고 2차전지 아이고 문의는 그래도 플러스로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 뭐 본격적인 확산은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약세 쪽은 증권은 차익 매물 나오는 모습들이고 원자력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우리는 원자력이 아닌데 뭐 이런 쪽들 그래서 보니까 약간 위축되는데 한국이 뭐 시장이 뭐 그렇게 크다고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그리고 STO는 또 못 갑니다. 갈 듯 하다가 다시 빠집니다. 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증권주는 네.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인데 이렇게 악세여도 되는 겁니까? 차익 매물이라고 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겁니까? 증권주의 전문가를 모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님. 네. 증권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날카롭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냥 증권사에 있을 뿐이에요. 저는. 뭐 전문가는 김민수 대표님 왜 대답 안 하시고 넘기세요? 제가 혼자 너무 오래 하면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나와서 하는데. 그래서 증권주 어떻게 되냐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2, 3일 동안 올라서 좀 목에 찼어요. 단기적으로 저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쉬었다 다시 갈까요? 이제 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또 이게 무서운 게 한국 증시에는 한번 또 붙어버리게 되면은 쉬는 게 뭐 2, 3일이 아니라 하루로 쉬고 또 확 돌아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무섭죠.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묵직하고 아마 그래도 시장 투지금 한 열흘 연속으로 올라와가지고 또 이게 그 꼰대 마음이죠. 꼰대. 시장 오래 봤던 사람들의 꼰대 마음. 네. 또 여기서 계속 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그런 변화가 나와서 흔들린다 그러면 좀 이제 단기간에는 조금 좀 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기회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영훈 이사님께는 이거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고집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50억을 유지하면 증권주가 영향을 받을까요? 저는 이게 오늘 대통령 그 기자회견 하시는 걸 전 라이브로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예. 사실 별로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냥 그저 압축된 것만 나중에 보지. 네. 근데 와 그냥 들었다 놨다 하시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시는데 특히 뭐 경제 쪽을 앞쪽에 얘기를 네, 했어요. 인당 50억씩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때는 또 그 실시간으로 주가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지수가요. 그래서 혹시 보면서 하시진 않으셨겠죠? 아니, 보면서는 못해요. 어차피 통화하다 보면은 상황 종료기 때문에 안 네. 되는데 네. 근데 그 같이 보는 직원들끼리 이거 이상해진다? 그러면 이제 쭉 빠지고 들었다 놨다를 이제 좀 길게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막판에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50억 유지하시겠다는 의지를 이제 밝히셨기 때문에 이거는 증시 전반에는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증권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쁜 건 아닌데요. 저는 이제 증권주 조정에 대해서는 앞서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약간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측면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민의 일단 그러니까 배당을 좀 확대하고 저변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고민하고 동시에 세수 결손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는 증권주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세론 가능성이 있었는데 좀 더 눌렸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게 증권주 조정 받으면 결국 가가지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확정이 된다면은 그 시점부터는 다시 또 증권주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막 달렸던 거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그냥 종가가 고가인 상황으로 어제 올라왔고 계속 그래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피로감 이런 것들도 오늘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상법 개정 안에서 또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가 이제 담겨서 만약에 통과를 네네.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큰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다음 순서가 이제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도 예상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사주를 강제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느냐에 대한 또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를 강제 소각했을 경우에 이제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재무적 리스크에 노출이 되거나 어떤 이제 자본 비율이나 이런 거에 적합하지 못한 못 맞추는 그런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로 소각해라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지를 줘가지고 지금도 이제 EB 발행이 많이 늘기 시작했잖아요, 이미.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해줘서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뭐 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소각을 하게끔 하는 규정은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 자사주에 대한 분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EB 발행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업들이 그러면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에 소각 의무가 생길까봐 그 전에 자금 조달이 불필요한데도 미리 EB 발행하는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뭐 저도 일부는 몇 개 기업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일부는 그런 느낌이 나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사주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기업의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주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 자사주라는 게 사실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그렇죠. 뭐 그런 목적이 많았었잖아요. 이제 주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뭐 정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사실 경영권 방어라고 그러면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해서 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 좀 비현적인 부분들을 갖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측면은 있는데, 또 이게 내 회사야라고 생각을 하는 대주주라면 그거 그냥 불태워버리는 건 아깝잖아요. 사실은 그 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명분을 만들어서 EB 발행해가지고 그걸로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또 막상 발행해놓고 나서 그걸 하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뭔가 시장을 완벽하게 제어한다고 할까요? 통제한다고 할까요? 그러기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다른 틈이 생기고, 제가 EB 발행 그 공시나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증권사 IB는 돈을 벌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기고 있나 보다. 영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래의 취지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꾸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목소리를 높여가는데, 민주주의 국가인데 얘기해야죠. 할 얘기는. 얘기는 해도 오늘 보세요. 네. 대통령이 결정하실 줄 알았더니 또 국회로 보내버려요. 네. 왔다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이쪽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시장 분위기는 이전에 이소영 국회의원께서 의원, 예, 하시는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쉽게 될 거였으면 여기까지 또 안 왔겠죠. 그래서 좀 제 느낌은 그냥 또 왔다 갔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그런 쪽으로는 보는데, 그래도 의지 자체로는 강력한 상법 개정은 추가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두 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보기에는 자사주 매입 관련된 것도 강제보다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조건으로 가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서 좀, 그러면 기업들이 얼마큼 해야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 맨날 채찍 말고 당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변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두 번째는 배당 관련된 쪽들은 해줘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지금요. 네, 그래서 뭐 또 배당 증가율 따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 좀 약간 좀 이게 간단하게 만드는 게 더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런 거 한번 사볼 수 있겠죠. 고배당 ETF 이런 거. 네. 네. 차라리 그냥 한 축으로 요 정도는 그냥 뭐 현금 드느니 그걸 사갖고 보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는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네, 이제 정부 정책 대선 막 하는 거 가지고 미리 예단 안 하려고요. 그냥 벌어지는 대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이 여기까지 왔느냐, 저는 시장이 움직이는 게 한 30% 정도가 작용했다고 생각하지, 정부 정책 가지고 여기까지 뭐 새로운 신고가를 뚫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정도로 보고 나머지 변수들도 체크하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에 베팅하고 있는 문제, 이것을 이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그다음 이제 섹터별로 좀 얘기를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뭐 기업의 이익 증가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모멘텀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게 좀 더해져서 지금 신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불안하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잘 간 적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인버스에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ETF도 해보고 해봤지만 인버스 투자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그 인버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해지용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빠질 때 주식 투자자들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한다고 시작은 하는데 거기에서 한 번 꽂히면은 이게 머릿속에 인버스에 오리엔티드가 되면은 주식을 잘 못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 심리라는 게 이렇게 올라오면 항상 빠지는 거 생각하잖아요. 많이 올랐잖아. 우리나라가 뭐 경제가 지금 뭐 0% 성장인데 기업 이익이 늘겠어? 트럼프가 저 난리인데 뭐 이런 거 빠질 조건은 지금 대보라 그러면 수십 가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장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는 장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제가 9월을 좀 보수적으로 봤었던 건, 그러니까 보수적이라는 것은 뭐 박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9월은 아무래도 미국이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달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여기에다 미국채 발행 물량도 좀 많고 이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는 28년 이후로 평균을 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는 못 오를 거다. 그럼 이 기간에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지수가 팡팡 튀니까 다들 빠진다고 했는데 더 올라가네. 이러면 더 기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붙을 때 인버스 투자하면은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객님들한테도 저 옛날에 제안도 받았었어요. 제가 왜냐면 주식을 사놓은 주식지 않은 이제 예수금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버스 사나. 그럼 주식 갖고 있으니까 해칭도 되고 올라가더라도 올라간다 판단되면 그때 팔아가지고 뭐 영업도 하고 하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인버스를 하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항상 빠질 조건만 찾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을 잘 못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빠질 때는 차라리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고배당주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뭐 아예 좀 잠깐 빠져나가 있든지 방법을 찾아보시고 인버스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특히나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버스는 무슨 인버스입니까? 대표님은 안 사실 것 같아요. 국버스를 해야죠. 이왕 할 거면. 왠지 그 얘기 하실 것 같았어. 이제 저를 읽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왕 할 거 크게 가야지. 그럼 뭐. 종종 고버스 사십니까? 전혀요.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잘 하시네요. 파생을 좀 오래 했어가지고 하면 파생을 하지. 인버스 한 단계 더 나가시는 거예요. 하면 차라리 그냥 옵션을 확. 여러분 저희가 파생을 추천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파생적인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인버스 베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냥 어떤 의견이신지.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주식 좀 조금 해보신 분, 그러니까 주식 경력이 한 3년 이상 아니면 또 5년 조금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을 좀 아는 것 같아. 이제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좀 하다 보니까 좀 돈도 좀 벌고 하다 조금 좀 챙기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시장도 알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랐네라고 하는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중급 이상 오신 분들이 더 이런 쪽을 많이 하시니까 좀 오히려 좀 약간 오래 하셨다거나 이런 쪽들이 그런 전략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새로 아니면 좀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런 거보다 그냥 내 주식 내일 올라가라 이거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팔고 가다가 강세장 만날 때 수익이 큰 경험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초심자의 행운과 함께 비슷하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지. 단순하게 보는 게 더 수익이 더 큰 거지. 오히려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올랐으니까 꺾고 다시 여기서 팔고 밀리면 다시 인버스 정리했다가 주식 사고 이거는 듣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네. 그렇게 하시려고 그걸 내가 시장의 타이밍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아시죠? 저희의 예상은 한 번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시장을 내가 벌어진 쪽에서 이용을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가는 것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아마 이게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매매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돈 버신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돈 벌 때 그럼 진짜 파생을 하세요. 차라리 예측을 내가 잘해서 그들 대응 잘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매수가 더 크다 보니까 그걸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 그냥 단순하게 추세 쪽 보고 그 시장에 좀 순응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조금 뭐 덜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순응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주식 처음 배울 때도 그 사수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가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추세를 전환하려면 올랐다고 그냥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트리거가 필요해. 네. 그거를 확신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함부로 타이밍에 베팅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미국의 대세는 지금 AI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오라클 정말 너무 놀래서 사실 제가 오늘 종일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봤어요. 자세히. 내용을 자세히 못 봤는데 저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 걸 보면서 그때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짓고 있다. 그런데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오라클이랑 하는 것을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번에 그게 나오면서 미국은 AI가 다시 물살을 타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헷갈리는 게 SK 하이닉스를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가 우리도 날아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주저주저 할까요? 조정 받더라도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라진 건 없고요. 저도 좀 미장 보면서 이거 뭐 국내 주식 작전주 움직이듯이 브로드컴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미장은 물론 상한가 폭이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어저께는 오라클 얘기 나온 거 보고 근데 오라클 부채 비율이 300%가 넘대요. 그리고 이게 계약 상대방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잔고가 말하자면 네. 계약 잔고가 많이 늘었는데 그 대상이 오픈 AI더라고요. 또 네. 오픈 AI 요즘 계속 돈 까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정대로 되는데도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AI 죽는다고 샘 알트만이 뭐 거품이니 뭐니 얘기 자기가 얘기해놓고 질러놓긴 또 지금 자기가 지르고 있잖아요. 브로드컴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 복등한 게 아니고 오픈 AI하고 100억 달러 계약했다고 해가지고 또 폭등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을 지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이제 미장도 가만히 보시면 전 섹터가 다 좋은 게 아니라 AI 쪽 관련돼 있는 쪽만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우리 국장 당연히 뭐 반도체 쪽은 더 재밌는 거는 버블이니 뭐니 말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HBM 관련해 가지고 대안이 없다. 여기에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HBM4에서 버벅거리는 얘기가 또 들리기 시작하고 삼성은 반대로 이제 원시 나노칩 가지고 수율 70% 잡고 HBM4 가능성 언급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지금 뭐 결국은 AI지만 D램, 낸드 쇼티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네. 지금은 사실 팔 때는 아니죠. 그럼 지금 반도체 쪽에 이제 상승이라면 필두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저는 둘 다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을 11조, 12조까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레거시 드램 쇼티지 나면 최대 수혜는 삼성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HBM4 관련해 가지고도 외국계 기관에서 낸 리포트인데 보니까 이제 그 베이스 다이 문제 때문에 마이크론은 조금 버벅거리는 느낌을 좀 많이 어필이 돼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시작했다고 그러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감을 많이 표출을 하는 걸 봐가지고는 오히려 삼성이 여기서 잘하면 이제 최악의 경우는 다 지나가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둘 다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오늘 2026년 메모리 시장 전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요걸 정리해 주시면서 의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의견이 저죠. 그럼요. 대표님 의견 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시청자분들은 그걸 더 좋아하십니다. 맞아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저는 계속 좋게 보셨죠. 하이닉스만 얘기 드렸었습니다. 네. 드디어 네. 포트를 바꿨습니다. 오. 드디어 어제 오늘 중심으로 근데 팔려니까 왜 이렇게 아까워요. 야 이거 지금 언제까지 야 이거 언제부터 끌고 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딱 7대 3으로 바꿨습니다. 하이닉스가 7, 삼성이 3 이렇게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 공급이 이제 그 근거입니까?
메모리 공급 부족이. 아, 그것도 그렇고요. 뭐 아까 우리 이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약간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들의 변화와 함께 들어오면 이제 삼성이 우위가 되는 것들, 그리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 뭐 어떻게 변화가 되면은 또 거기서 또 기대가 있는 것들, 뭐 얘기로는 수주했는데 뭐 얘기를 뭐 공식 뭐 얘기를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넘기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HBM 쪽 뭐 당연히 그럴 거고. 근데 이번에 루빈 시리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루빈 시리즈에서는 GDDR7을 탑재할 것 같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그쪽은 또 삼성전자가 우위죠. 그래서 지금은 양동 작전, 반반무만이 바벨 전략 이걸로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살짝 바꿨습니다. 근데 그만큼만 팔아도 이만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생기고 그냥 좀 해보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쪽에서 메모리 시장에서 CT에서 나온 내년 전망을 보게 되면 과거에 보여줬던 것보다 다 업사이드를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디램하고 낸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쇼티지를 얘기를 합니다. 또 쇼티지 얘기 나와요. 그러면 조금 이따 보면 주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슈퍼 사이클 나옵니다. 또 그렇게 나올 걸로 아직 보는데 갈 길이 꽤 남아 있네요. 여기 보게 되면은 공급과 수요 성장률을 보게 되면 수요 초과가 예전에는 17.5로 보던 게 한 20%대. 기존에도 별로 그렇게 약간 공급과 수요를 봤었을 때 쇼티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비율을 훨씬 더 높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낸드가 더 심하다라는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낸드가? 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낸드 잘하는 맛집이 또 어딜까? 그러면은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약간 더 우위가 갈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은 AI 쪽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훈련 쪽에서 그러니까 추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시장이 10배 차이 나는 거 아시죠? 추론 시장이 10배입니다. 훈련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이제 자체 칩도 막 돌리고 하는 이런 과정 쪽에서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거 다 이번에도 또 얘기 나왔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이제 중요할 텐데 거기 들어가면 메모리는 또 같이 들어간다. 이런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고용량 ESSD 이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낸드 쪽에 대한 수요 같이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HBM뿐만 아니라 이제 ESSD 같은 저장 장치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쪽들이 이제 그런 변화로 나가겠죠.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디램 수요 증가는 이거는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폰이 또 이제 바뀌고 뭐 다음 레벨로 들어가는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내년에 애플이 아이폰 18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레벨업 되는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이번에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아이폰 17이 나왔는데 AI 기능이 별로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모바일 디램 높은 게 안 들어가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건 좀 그렇다는 쪽에서 지금 아이폰이 좀 반응이 그렇게 안 좋은 게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아이폰 쓰시는 분들 없죠? 제가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년마다 초기에는 바꿨었는데요. 역시 지금 부자. 아닙니다. 근데 할부예요. 그런데 아이폰 12에서 멈췄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4년인데 망가지지도 않고요. 배터리만 한번 갈고 그리고 이번 거도 딱히 바꾸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뭐 이쪽이 17 프로 보니까 디자인 혹평이 엄청나더라고요. 디자인 역시 12에서 멈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애플 주가가 멈춰 있는 이유가 아닐까. 혁신이 없다. 네, 제가 혹하지 않으면 제가 혹세 무민한 사람이어서. 와, 김 대표님. 코멘트 이런 거 드립 많이 제가 바꿔야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분은 그러면 그냥 쓰려고요. 애플 주가는 우리 열매 의원님의 입에 모르죠. 성향에 따라 달렸다. 혹세무민한 주가가 지금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도 보죠. 수요 쪽은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올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버 쪽, 데이터 센터 쪽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 공급 쪽은 HBM 투자에 집중. 이건 다 많이 했던 얘기들이죠. 이쪽 집중하다 보니까 디램 낸드 상대적으로 투자 안 한다. 거기다가 또 중국 자꾸 견제하다 보니까 중국 쪽은 뭐 더 이상 캐파가 못 늘어나고 그러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쪽들이겠죠. 이게 지금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펩 장비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2026년이 두 자리 숫자들이에요. 그런 쪽의 변화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가격 상승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승 사이클에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디램 그 ASP도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이닉스가 더 높습니다. 가격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같은 쪽이라고 하더라도 HBM이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은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게 그러나 이게 내년부터는 하이닉스가 좀 더 높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특이하다는 쪽인데 반대로 낸드는 삼성이 꽉 잡고 있습니다. 가격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는 좀 있겠죠. 근데 낸드가 더 훨씬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 쪽에는 기대가 더 높겠죠. 그런 쪽에서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를 가장 좋아하셨는데 7대 3으로 삼성전자 그러니까요. 3을 태우셨다. 포트 변화가 있다. 가장 큰 요인은 낸드 시장에 대한 공급 부족. 쇼티지, 예, 공급 부족, 요 전망 때문이었다. 중요한 멘트셨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제 기대가 좀 실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전에 이제 이사님께서 바이오로 좀 재미를 보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바이오가 이제 가을이 더 기대되는 이유라고 이제 저희에게 적어주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그 바이오로 재미 봤다 그러면 좀 저렴해 보여가지고 아니, 바이오를 계속 좋게 보셨어요. 예, 맞아요. 네, 좋게 제 표현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기 바이오 섹터를 제가 8월 중순부터 이제 매입을 시작을 해가 비중을 키웠죠. 상반기도 네.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저는 이제 학회 모멘텀 이런 걸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공부해가지고 괜찮겠다 싶은 것들 추려놨다가 이제 사기 시작을 했는데 예. 일단 저는 9월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연준이 더 패가 심하게 갈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월이 고집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그 소위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로 경기 침체 오면은 이제 독박을 쓰게 된 물론 이제 지금 내려도 독박을 쓸 것 같은데 트럼프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이제 너 때문에 그랬어 뭐 이런 식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파월의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기 때문에 이제 사기 시작했고 모으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을에 올해 특히 이제 많이 좀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을 보면 당장 이제 이달 23일 날 그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해서 FDA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네. 그게 이제 우선 있고요. 저게 9월 23일이네요. 네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확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네. 근데 저걸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SC 제형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특히 항암 쪽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임상하는 데 있어서 오염 물질이 생겼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한 번 정도는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보시면은 이제 그 임상 데이터 아까 그 자료 좀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겠어요? 임상 데이터들이 이제 발표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노피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 됐던 BBB 셔틀 관련해서 파킨슨병 치료제가 일상 성공적으로 종료했다라는 게 이미 이제 고시가 됐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올해 라이센스 아웃 됐던 GSK 그거 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가능성을 좀 높이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BL001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담도암 치료제인데 이건 이제 긴급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상용화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초가 되면은 또 그 결과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도 이제 26년 1분기 중에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ADC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좀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아마 올해 말쯤 해가지고 아마 논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슈가 있고 그 외에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LCB58A라고 하는 게 저임상 효능이 괜찮게 나왔고 이 회사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 2년 전인가 아마 얀센 쪽으로 라이센스 아웃 한 게 있는데 그때 옵션 2개가 또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옵션 행사하는지 여부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만 언급되어 있는 거 말고도 이제 D&D 파마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펩트론 같은 경우는 12월 말까지 일단 본인들이 갖고 있었 지금 저 일라이릴리로 알고 있는데 거기랑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적용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부가 또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첫 번째 신약에 대한 기대감 더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주게 되면 생각보다 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사실 가장 큰 딜레마는 뭐였냐면 50억 이슈였었거든요.
그것도 해소될 수 있으니까. 이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매물이 생각처럼 많이 안 나오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알테오젠이 뭐 FDA 승인이 만약에 9월 23일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이미 날 거라고 시장의 기대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주가가 발표 나고 나서도 오르나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좀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세론 가능성은 있는데요. 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테오젠이 지금 저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산도스라는 회사하고도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개발하는 게 있고 최근에 지금 또 임상 결과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저게 성공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론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도 궁금한 게 지금 바이오주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금리 인하는 큰 그림에서는 일단 방향 전환의 가능성을 얘기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이오 섹터가 사실은 8월 전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섹터 중에서는 못 가는 섹터 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이 금리 인하가 하나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성장주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주식들도 수혜를 보잖아요, 보통. 뭐 할부 금리 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 시장 내에서 금리 인하했을 때 성장주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섹터 가운데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쪽으로 약간 더 수급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 바이오 쪽이 더 기대가 된다. 네. 네. 근데 연말 되면은 사실은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연말, 가을까지 그래서. 네.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 질문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대본에 없었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반사. 농심. 네. 사실 캐대언이 나온 지가 됐고 뭐 이미 지금 인기가 많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왜 오늘 이렇게 급상승한 겁니까? 와, 오늘 농심 거의 농부들의 마음을 그냥 뒤흔든. 네. 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나왔던 8월 1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라면이 서프라이즈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보지 못한 숫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삼양식품이 움직였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게 삼양식품 가지고 나오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불닭볶음면 팔림 정도가 아니다. 그게 아닌데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농심밖에 없잖아. 그쵸, 그렇다고 예. 오뚜기 그게 한 건 아닐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어떤 현상이냐면 그래서 매수가 강하게 어차피 농심은 호가가 그렇게 두텁진 않거든요. 확 들어오는데 아시죠? 농심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들어왔던 숏 이게 커버링이 같이 불리다 보니까 강하게 들어왔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게 추세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서 먼저 뭐가 훅 들어왔는데 잠깐 우리도 다 보면 딸랑딸랑 다 울려요. 쇼커버링 위험 가격대 다 들어왔습니다. 10%대 이건 다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자르다 보니까 계속 쭉 올라가는 현상이 그렇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처 다 못했어요. 넥스트에 대해서 계속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요 궁금한 점은 라면 수출이 네. 불닭볶음면 열풍을 따라가서 신라면도 계속 그렇게 수출이 증가할까요? 거기에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이제 저희 식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라면 하면은 하고 후루룩 먹으면서 얘가 또 국물도 이것도 한번 하고 그쵸. 이게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라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서는 그런 거보다 비빔면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게 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국물 문화가 그걸 우리처럼 이렇게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대요. 국물 마시면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통 먹고 국물은 그냥 남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쪽 그게 그러니까 얼마큼 잘 잠겨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침 나와라.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라면이 제일 먼저 공략한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약간 탕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또 똑같이 해외에서도 한다고 생각해서 했다 보니까 안 돼서 바꾼 게 뭐냐면 무슨 뭐 투움바라면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게 그런 쪽이죠. 그건 또 엄청 맛있는데요. 또 배고프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 또 삼각김밥 쫙 찢어가지고 이렇게 쫙 예.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라면은 너무 먹고 싶게 지금 말씀을 잘해주고 계신데 농심이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한 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사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오늘 제 개인 일에 바빠가지고 사실 농심 올라간 건 장 끝나고 알았어요. 네. 그것도 SNS에 어느 분이
여기 출연하시는 어느 분이 자랑을 아 그래요? 그걸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몰랐네 하고 이제 봤는데 내용은 뭐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불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도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맛에 대한 중독이잖아요. 사실은 그 중독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농심은 지금 캐대언 열풍을 이제 타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네,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죄송한데요. 네. 혹시나 오래 갖고 계셨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 네. 정리하세요. 반은 정리하세요 최소. 이거는 네 그런 구조적인 것 때문에 확인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물론 뭐 캐대원 스페셜판 뭐 다 매진됐다고는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 눈 감고 딱 반 팔아놓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도 아마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댓글을 좀 보니까. 네. 고수분들 많으세요. 제가 이게. 긴급 그냥 질문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역시나 훌륭하게 가이드를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SOFC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건데 이게 왜 떴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관련주가 있는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이게 또 아이고 배 아파라. 예. 일단은 때는 방향으로 네. 7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아, 그때 막 시작했던 게 미국에서 블룸에너지라고 있어요. 네. 막 그 꽃보글이 피어나듯이 블루만 이 회사가 이 회사 그때 주가가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25달러, 20달러대 초반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7월에요? 네, 네. 불과 2달 전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65달러입니다. 세상에. 예,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당장 지금 뭐 할 만한 그러니까 AI 위에서 막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거기서 전력 필요하고 그러면 당장 뭐 할 만한 거 좀 대봐. 빨리 뭐 할래? 저 죄송한데 석탄이라도 야 지금 장난하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선택받은 게 이 SOFC입니다. 그만큼 그래도 둘 다 잡을 수 있다 보니까 그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산탄소 배출량도 적고 그리고 지금 당장 또 바로 조금만 좀 신경 쓰면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블룸에너지가 그렇게 부각을 많이 받는 거고 이게 뭔지가 지금 개념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자료 준비된 게 있잖아요. 그림이. 그래서 네. 들어왔죠. 예, 보시게 되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퓨얼셀 그러니까 연료전지 쪽으로 보는데 이게 앞에가 고체 산화물이 들어갔습니다. 요게 전해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딱 하나의 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천연가스나 바이오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수소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해질과 이렇게 통과가 되면은 아무 연소나 뭐 물리적인 흐름이 없이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는 것처럼 또 가스에서도 추출해서 나오는 이제 수소가 연결돼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기만 있으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알아서 부산물이 물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되면 요거를 하나 세리고 모아서 스택을 이렇게 쫙 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듈을 만들게 되면 이거 하나 딱 이름도까지 나왔네요. 블룸에너지.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 하나가 모듈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쭉 쌓는다. 그럼 이제 에너지 서버 플랫폼 요게 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블룸에너지 홈페이지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왜 좋으냐라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당장 뭐 탄소 배출이나 뭐 없이 바로 전기로 변환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 아니면 좀 좋은 시스템이다라는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효율도 높고요. 연료도 뭐 수소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다 쓸 수 있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천연가스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오케이. 아싸 이런 느낌이죠. 이런 쪽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열과 전력이 동시 생산됩니다. 그러면 온수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LNG를 통해서 발전과 열이 같이 나온다. 뭐 이런 거. 근데 원래 복합 화력 발전은 다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훨씬 더 데이터 센터에 딱 맞춰서 특별히 뭐 연소 없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면서 고온 작동이 되는데 일단 요거는 단점이죠. 장시간 예열이 필요하다.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24시간 돌아가게 하다 보니까 예열이 필요 없고 그냥 시작해놓고 그냥 쭉 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건 단점이 아닌 거죠 거기서는요. 네, 그런 쪽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물만 나오고 있고 안정하고 거기다가 또 이제 이걸 통해서 혹시나 도시명 분산 발전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까지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 24시간도 안정적인 발전이라는 건 또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단점 아닙니까 이게? 밤에는 태양광 어떻게 해요? 그런 쪽에서 바람 불면 풍력 어떻게 돌아가요? 라는 쪽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쪽에서 요즘 많이 부각받고 있는 하나의
연료전지 쪽들이 이쪽이다라는 쪽들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미국은 지금 데이터 센터 막 지으면서 아까 오라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라클도 지금 데이터 센터 임대해야 되는데 전력 제대로 아직 우리 이제 만들고는 있는데 전력 생산에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그러면 뭐든지 전력 되는 데이터 센터를 다 계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것들 그러면 우리 SFC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블룸에너지가 계약을 툭툭툭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확 높아진 거죠. 지금 블룸에너지가 오라클에 저 전력 공급을 한다라는 계약이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양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계약 나온 게 있는데 단순하게 오라클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또. 아, 근데 그래요?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실생활에 이제 쓰기 시작하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쪽에서도 연평균 성장률을 2033년까지 38%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와 그러면 우리도 이 연료전지 회사 없어라고 이제 찾는 게 두산 퓨얼셀, 네. 범한 퓨얼셀 이런 퓨얼셀 붙는 회사들. 단순해요. 네, 되게 단순해요. 정확하게는 이쪽하고가 연결고리가 조금 떨어집니다. 회사가. 그리고 또 우리는 시장이 아직 작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먼저 하는 회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SK 에코플랜트라고 해서 좀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겠다. 그런데 그게 기반이 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수소 기반으로 된 모든 사업들은 아이고 저것도 인프라 엄청 지어야 되고 막 좀 그래서 좀 늦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게 되면 우리는 아직 약간 초보 수준인데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그렇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우리도 관련주 찾아라고 해서 오늘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블룸에너지랑 똑같이 지금부터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관심 있으시면 조정받을 때 블룸에너지 사세요.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블룸에너지 수혜주는 네. 블룸에너지.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원전주는 좀 안 좋았잖아요. 그게 이제 대통령이 뭐 원전은 한번 설치하면 15년 걸린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내려갔다라고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 SOFC가 주목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원전의 매력도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 자체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보수적인 건 아니고요. 여전히 지금 확장을 하려고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도 SMR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화하려고 해서 유럽 역시도 원전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 나왔는데 페름이라고 하는 회사 있는데 이게 텍사스 쪽에다가 이제 전력망 캠퍼스를 하나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 6기가와트, 4기가와트 대형 원전 기준으로 4기가와트고 그다음에 SMR 기준으로 2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거 IPO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 IPO의 목적 자체가 이제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의 파워가 출자한 회사가 이제 TVC하고 계약을 한 것도 6기가와트인데 이게 아마 SMR 기준으로 해가지고 72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센티가 좀 눌렸고 시장에서 소외가 됐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은 국내용은 아니에요. 비즈니스 자체가 국내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을 보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소외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좀 사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원전주 눌리면 산다. 우리 위대하신 이사님께서 사고 계신다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슬슬 또 타이밍이 다가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맞는 자리 들어오면 사보시죠, 뭐.